정화야, 지문서 말이야. 정화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이름으로 바꾸지 말자. 나한테 맡겨. 정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집문서는 정화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화에게 있어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정화는 언젠가 미진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것마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족 재산, 내가 뭘 알아? 철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철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대답 대신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품은 차가웠고 그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정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넌 너무 오래 살았어. 그 순간 정화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철호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정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힘은 강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제발!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정화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철호는 정화를 밀쳐냈습니다. 정화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정화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정화의 몸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화 자신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떨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바닷가 마을의 첫 닭이 울어댑니다. 정화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30년을 넘게 이 시간에 눈을 뜨는 게 몸에 배어버렸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화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낡은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뜨렸죠.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겠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밥을 푸고 김치를 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죠. 정화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밥을 짓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도시락 2개를 싸고 나니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철호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화가 어디 갔다 오세요? 하고 물으니 철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어촌계 일로 바빴어. 당신이 알 일 아니야.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초반만 해도 철호는 다정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면 정화를 안아주고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곤 했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바람을 맡으면 언제나 고향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던 기억. 그때는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 뒤에 숨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바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바다가 무섭더니 이제는 사람 마음이 더 무섭네.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지자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지만 철호는 한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진이 온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은 둘의 외동딸입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죠.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철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오라 해. 집안일 얘기하지 말고. 그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철호는 밥상을 대충 훑어보더니 일어섰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나 나간다. 철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홀로 남은 밥상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철호가 마을회관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화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는 곧 정리될 거야. 장부만 넘기면 돼. 철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장부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정화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철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미진은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정화는 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철호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철호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미진도 무언가 느낀 듯 조용히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나자 미진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미진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철호는 자꾸만 정화를 멀리하려는 걸까요? 정화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철호가 갑자기 정화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오늘 저녁에 바다 좀 보러 갈까?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가 이런 제안을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철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화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혹시 남편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 냉랭했던 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호는 운전대를 잡고 정화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다 풍경만이 정화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는 마을 외곽의 절벽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절벽이 가파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치만큼은 일품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정화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호는 정화 옆에 섰습니다. 바다도 보고 마음도 식히자. 철호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철호는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집문서 말이야. 정화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이름으로 바꾸지 말자. 나한테 맡겨. 정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집문서는 정화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화에게 있어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정화는 언젠가 미진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것마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족 재산? 내가 뭘 알아? 철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철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대답 대신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품은 차가웠고 그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정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넌 너무 오래 살았어. 그 순간 정화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철호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정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힘은 강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제발.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정화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철호는 정화를 밀쳐냈습니다. 정화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정화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정화의 몸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화 자신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떨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로. 쿵. 정화의 몸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파도가 정화의 몸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정화를 감쌌습니다. 절벽 위에서 철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절벽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철호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내 거야.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몸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미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습니다. 정화는 파도에 실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가 정화를 품에 안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한쪽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전직 어부 정운택이었습니다. 운택은 이른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운택은 평소처럼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위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운택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운택은 여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어. 운택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운택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운택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화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정화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신에 타박상과 골절상이 있었고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정화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운택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구한 생명이라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운택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분 신원은 확인됐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소지품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혹시 실종 신고라도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운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바다에 떠밀려온 걸까요? 운택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화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정화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기계음. 여기가 어디일까요? 정화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신음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운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운택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정화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식을 되찾으셨네요. 기적이에요, 정말로. 정화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남자, 의사, 간호사.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절벽, 철호, 떨어지는 감각.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았나요? 정화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당신을 발견하고 구해주셨어요. 의사가 운택을 가리켰습니다. 정화는 운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운택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운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산책하다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자신을 밀어냈을 때
정화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정화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병실에서 운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택은 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바다에 떠밀려 오신 거죠?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절벽에서 밀쳐졌어요. 운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살인 미수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위험해져요.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저를 노릴 거예요. 운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운택은 한참을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가 자신을 살려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여자로 살려고요. 운택은 정화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운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은 줄 알게 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다시 살 수 있어요. 며칠 후 정화는 퇴원했습니다. 운택은 정화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운택은 혼자 사는 전직 어부였습니다.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화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운택은 정화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정화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마에 큰 흉터가 있었고 뺨에도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정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여자로 살자.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 운택은 정화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운택에게는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다 간 여인이었습니다. 운택은 그 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이름은 김선주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김선주로 사는 겁니다. 정화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선주.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될 겁니다. 정화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 철호에게 버림받은 정화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김선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 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철호는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요? 집문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철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운택과 함께 마을로 나갔습니다. 얼굴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 앞에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흔적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정화는 운택에게 물었습니다. 제 장례는 언제 치러진 건가요? 운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닷새 전이라고 들었어요. 바다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실종 신고 후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군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것을. 정화는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선주로서의 삶,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의 삶.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김선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택의 도움으로 마을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식당 주인 순자는 50대 중반의 푸근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자는 정화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정화를 믿고 맡겼습니다. 정화는 순자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준 것이. 어느 날 오후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정화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자신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철호가 있고 미진이 있고 자신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철호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님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정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철호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볼 리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손님을 관찰했습니다. 손님은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철호 형님이랑 얘기 끝났어. 다음 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어. 그 집 문서는 이미 형님 명의로 넘어갔고.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 문서. 철호가 결국 해낸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집을 차지한 겁니다. 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정화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식당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운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택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운택 씨, 오늘 식당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운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정화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운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호 씨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며칠 후 정화는 마을회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었습니다. 철호 씨가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던데요. 그러게요.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됐죠. 그래도 철호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슬픔을 딛고 일어섰잖아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사람? 아니, 철호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회관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회관에서 나왔습니다. 철호였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호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아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는 철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자의 손에 끼워진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정아의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철호가 선물한 반지였습니다. 정아는 그 반지를 평생 끼고 살았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끼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없어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철호가 그 반지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선물한 겁니다. 정아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철호의 웃는 얼굴, 여자의 손에 끼워진 반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그날 밤 정아는 운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운택은 정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운택은 정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운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철호 씨가 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감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정아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철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회관에 가는 시간, 그 여자를 만나는 장소, 통화하는 내용까지 모두 메모했습니다. 운택도 정아를 도왔습니다. 철호가 다니는 곳에 몰래 따라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아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철호가 은행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은행 근처에서 철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철호는 은행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직감했습니다. 저 서류가 뭔가 중요한 것이라고. 정아는 운택에게 연락했습니다. 운택 씨, 철호가 은행에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무슨 서류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운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운택은 정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철호 씨가 비자금 통장을 만들었대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아는 눈을 빛냈습니다. 비자금.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아는 운택에게 물었습니다. 그 통장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운택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증거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철호가 한 일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정아는 매일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철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운택은 정아를 도우며 철호의 비자금 통장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함부로 고객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아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 미진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미진은 아버지 철호의 말만 믿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그것도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정아는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아는 익명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철호가 저지른 일들을 적었습니다. 절벽에서 자신을 밀쳐낸 일, 집 문서를 빼앗은 일, 다른 여자와 만나는 일,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정아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미진의 직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미진이가 믿어줄까? 정아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미진이가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어떡하죠? 그러면 철호가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운택은 정화의 고민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편지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바꿔서라도 직접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편지는 쉽게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미진이가 귀를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정화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미진의 직장 근처였습니다. 정화는 멀리서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딸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미진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미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 보였습니다. 정화는 딸의 남자친구인가 싶었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카페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남자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미진과 남자는 헤어졌습니다. 미진은 혼자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딸을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에 탄 미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미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진은 몇 정거장 후에 내렸습니다. 정화도 따라 내렸습니다. 미진은 작은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딸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정화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운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택은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딸을 만났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만났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운택은 정화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딸을 생각했습니다. 미진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정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운택이 마을에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철호가 미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미진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운택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호 씨가 미진 씨에게 당신이 남몰래 빚을 졌다고 했대요. 그래서 집을 잃게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빚을 졌다고요? 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진 씨가 엄청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때문에 집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정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호는 정화를 죽인 것도 모자라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화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을 그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운택은 정화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철호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온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운택에게 말했습니다. 운택 씨, 저는 반드시 철호의 비자금 통장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알릴 거예요. 운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철호 씨가 알게 되면.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일이라고.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며칠 후 정화는 철호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 뭉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잡았다.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운택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운택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뇌물 아닌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철호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을 자주 했을 거예요. 운택은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화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정화가 일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정화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소방차가 와 있었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울며 서 있었습니다. 선주야, 다행이야, 내가 무사해서. 순자가 정화를 안았습니다. 정화는 타오르는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누가 수상한 남자를 봤다던데요. 식당 주변을 배회하더래요. 정화는 직감했습니다. 철호였습니다. 철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정화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철호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요? 정화는 불길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불장난이 될 거야. 식당 화재 이후 정화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철호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운택과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철호가 의심하고 있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건 다 해올게요. 하지만 정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철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약점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화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운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철호의 비자금 통장 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운택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통장 번호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이게 존재한다는 증거는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철호의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그 집에. 운택 씨, 제가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운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정화는 단호했습니다. 집안에 철호가 숨겨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통장 사본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그걸 찾아내야 해요. 운택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틀 후 정화는 철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철호는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자물쇠는 예전 것 그대로였습니다. 정화는 열쇠 없이도 어떻게 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택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살던 집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구 배치도 바뀌었고 벽에 걸린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정화와 미진의 사진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철호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운택이 알려준 통장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계약서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 투자 계약서, 모두 정화가 죽은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이것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가 돌아온 겁니다. 정화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는 거실을 지나 서재로 왔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틈새로 철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호는 서랍을 열고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만나자. 그건 마무리해야 해. 철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철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철호가 침실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침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철호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정화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운택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타요. 운택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에 올라탔고 운택은 급히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찍어온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통장 사본, 계약서들 모두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운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철호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절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해요. 운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하죠? 목격자도 없는데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철호를 직접 만나야 해요. 그리고 고백을 받아내야 해요. 운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정화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호가 직접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며칠 후 정화는 철호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절벽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정화는 그날 밤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그 절벽이었습니다. 운택도 함께 갔습니다. 운택은 멀리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철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할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화는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온 겁니다. 정화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철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누구야? 무슨 목적이야? 철호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말을 해. 철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 정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흉터투성이지만 분명 정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철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화, 내가 살아있었어? 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랐어요? 당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철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화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 절벽에서 밀쳤어요.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어요? 집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철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으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철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정화야? 어떻게? 정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랍죠? 당신이 밀쳐낸 그 바다에서 저는 살아났어요. 바다가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환상이야. 정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철호는 정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처음에 당혹감이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넌 죽었어야 했어.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죽어야 했죠?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를 죽여야 했어요? 철호는 비웃었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웃기는 소리 마. 넌 그저 집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었어. 아무 쓸모도 없는 여자였어.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요? 철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집이 필요했어. 내 부모가 물려준 그 집 말이야. 그걸 팔아야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넌 미진이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잖아. 그럴 순 없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인 거군요. 집 때문에. 철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한 거야. 내가 없어야 모든 게 내 것이 되니까. 정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정리할 대상이었군요.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정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예요? 제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여자요. 철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궁금해? 새 사업 파트너야. 똑똑하고 젊고 아름답지. 너보다 훨씬 나아.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그 여자와 함께 살려고 했던 거군요. 철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런 셈이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니 문제가 되는군. 철호는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겠어. 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호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철호가 정화의 목을 움켜잡으려는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운택이었습니다. 운택이 달려왔습니다. 철호는 운택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넌? 운택은 철호와 정화 사이에 섰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철호는 비웃었습니다. 경찰? 무슨 죄로? 증거라도 있어? 운택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정화 씨를 죽이려 했다는 고백도요.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택은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금 통장, 뇌물수수, 보험 사기,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철호는 패닉에 빠진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철호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차갑게 철호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둘 다요. 철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절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철호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그 말과 함께 철호는 뒤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화는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철호. 하지만 철호는 정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운택이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정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내려 절벽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철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운택은 정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화는 운택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화와 운택에게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철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 속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구조대가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몇 시간 후 철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화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이. 하지만 정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운택은 정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호와의 추억들,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이게 우리의 끝이었나?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철호의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철호는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자였던 겁니다. 정화는 이제 세상 앞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죽은 여자로 숨어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호의 범죄 사실을 알고 난 후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미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진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을 만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엄마로서. 정화는 바닷가 카페에서 미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바다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철호를 데려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진은 정화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진은 뛰어와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진은 울면서 정화를 안았습니다. 정화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정화와 미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야. 미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화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해. 아버지도 변한 거야. 돈과 욕심 때문에.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서.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진은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야. 진짜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정화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며칠 후 정화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흰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철호. 정화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잡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이 변했고 우리의 관계도 변했어요. 정화는 꽃을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천천히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당신도 우리의 과거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정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다가 나를 삼켰지만 또 살려냈지. 이젠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할 시간이야.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정화는 절벽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정화는 순자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이후 새로 단장한 식당이었습니다. 순자는 정화를 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주야. 아니, 정화 씨라고 불러야 하나?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화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걸 이겨내다니. 정화는 순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자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순자는 정화에게 다시 식당에서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화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운택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 씨, 이제 어떤 기분이에요?
운택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편안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에요. 그동안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운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은 복수로 살지만 복수로는 끝낼 수 없다고 했었죠. 결국 용서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잊히고 싶을 뿐이에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운택은 정화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제 행복할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왔다가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며칠 후 정화는 예전에 살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미진의 명의로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철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집 소유권을 미진에게 돌려준 겁니다. 정화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미진이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다시 사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내가 가져. 나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거야. 미진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인데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곳이 필요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미진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딸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파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정화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몸을 감쌌습니다. 고마워, 바다야. 나를 살려줘서. 정화는 속삭였습니다. 바다는 대답 대신 파도를 보냈습니다. 정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 별들처럼 다시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이.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바다는 모든 걸 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희망도. 정화는 바닷가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파도 소리가 정화를 배웅했습니다. 바람이 정화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정화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바다는 모든 걸 품었습니다. 정화의 고통도, 철호의 죄악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정화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과거여. 그리고 안녕, 미래야. 정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 정화의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